작년부터 태국에서는 수차례 한국에 방산을 들여오겠다며 국방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태국 등과 함께 코브라 골드 훈련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의 안정을 도모하고 좀 더 긴밀한 방산 협력을 가속화하자는 것으로 한국에 방산을 수입하기 원한 것입니다. 한국 방산 측에서도 태국에 방산을 공급한 경험도 있기에 특별하게 경계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중요한 정보가 포착되었고 결국 싸늘해진 한국의 발만 동동 구르며 한국 바짓가랑이를 잡게 되었다는데요.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태국은 한국과 잘해보려다 큰 후회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내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한국의 무기를 구매한 세 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국가들은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태국으로 이들은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필리핀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의 방산으로 유독 도배를 하는 국가로 신뢰가 두텁습니다만 베트남과 태국은 한국의 의외의 고객으로 앞으로 방산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국면인데요. 이들 국가는 한국의 대대적인 무기들을 요청 중인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은 물론이고 태국의 행보가 특히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 쪽에서 베트남도 그렇지만 태국의 움직임이 일각에서 싸늘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태국은 미국조차 놀랄만한 행동을 하며 한국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K방산을 원하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동남아의 한국방산 기울어짐 현상과 이들 국가들의 행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 수요 축소라는 제목으로 현재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대신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금감한 뒤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즈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압도할 줄 알았던 전쟁 초반에 러시아는 크게 고전했고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의 드론과 제블린에 당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려고 해도 힘든 것이 되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 방산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무기더라도 일부 레이더나 반도체는 미국 등 서방 세계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첨단 무기 수출입이 금지되니 사실상 무기 자체 생산도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 구매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국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됩니다. 이코노미스트즈는 러시아 무기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데 따른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수출 강국인 한국은 EJ 지역 최대 무기 공급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즈는 한국의 무기는 가격, 품질, 금융, 신속 배송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 없는 나라에는 수출입은행이 나서 차관을 제공해주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토착 방위 산업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의 기꺼이 기술을 전수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지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다른 장점은 동남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영내 국가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휴전국으로 한반도에 묶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국을 불만스럽게 하지만 모든 각종 정치, 전쟁 이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당장 한국은 자국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진 않는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즈가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즈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무기 판매는 2021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또 미얀마 군사정권조차 중국 파키스탄 합작 기업이 제작한 전투기의 품질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인데
통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에 중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니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 최근 양국 회담을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자기 주장만 하고 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는 최대 5년 이내에는 대만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베트남과 지척이니 아무리 다른 국가에서의 전쟁이라 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전이 일어난 다음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폴란드와 같은 인접 국가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에 K9과 같은 자주포 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K9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로 주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중국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머리가 아픈 필리핀은 FA-50점, 초기함 등 한국 방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GDP를 견인하는 것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니 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있어 한국은 신뢰도 검증은 끝이 안 되다. K9 전 세계 점유율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K방산의 가치가 치솟다 보니 주문이 밀려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을 포탄이나 전차 등의 주요 선택지로 1순위에 놓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와 같이 과감하게 먼저 주문해버리고 한국은 또 빨리 배송해주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도와 같이 100문 이상의 K9을 서둘러 주문하여 조단위 계약도 관측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작년에 두드러지게 러시아산 무기를 줄이고 있어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군사 채널이나 누리꾼들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일단은 태국은 한국에 다양한 방산을 도입하기 위한 요청을 실제 해온 바 있습니다. 태국에는 고등훈련기 TO-10이 납품되기도 했고, 호위함, 유도, 폭탄 등 방산협력 확대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은데 바로 중국과의 연합이 찾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당장 태국은 중국의 잠수함을 발주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중국 잠수함에 중국제 엔진을 넣으려다 태국이 독일제로 해달라고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중국의 안보 문제로 납품하지 않아 결국에는 실패했는데, 문제는 이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과 방산 교류를 하는 국가는 한국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태국은 해군 분야도 협력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공군 합동훈련도 3차례나 했습니다. 2023년 7토부터 9월까지 중국과 공군 합동훈련을 3번 실시하면서 중국과 안보의 결을 같이 하려던 것이죠. 이는 태국이 중국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주변국에 다소 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칫 한국 무기를 다수 확보 시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느냐에 대한 논란도 짚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태국은 한미연합군과 올해 코브라 골드 합동훈련도 해놓고 중국과 또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한국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보 파트너로 갸우동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태국의 K방산 요구를 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베트남과는 대규모 방산 계약은 한 적이 없으나 크게 2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대금 지불 문제인데,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인니는 당장 KF 스무한잔여금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계약금도 지불 안 했는데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부품을 구매해 손해를 보고 있죠. 아무래도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국가들은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돈 문제는 다양한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은 베트남과 방산은 아니나 다양한 분야에서 대금 회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등은 베트남과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며 여전히 대금 회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가량으로 국가 인프라 공사치고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온갖 핑계와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체납을 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죠. 특히 중국조차 학을 떼고 지하철 공사를 철수했다는 점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올 들어 미국 은행 줄도산으로 더 악화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과의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해놓고 분명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방산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상황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K방산은 동남아 시장까지 러시아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긴급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은 항상 대금 회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방산 업계에서는 태국이 결국 짝퉁 엔진을 탑재한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는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태국 내의 분위기를 봐서는 중국산 호위함으로 대체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의 최첨단 호위함이 건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태국의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력 증강 문제가 급한 태국 입장에서는 성능과 평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태국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려다 사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태국에서 최근 차기 호위함 사업을 착수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정건조 업체들의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 도입 사업이 무산된 태국에서 더 이상 해군 증강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호위함 사업을 먼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개된 태국 국방백서에는 새로운 호위함 도입 건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로 내년에 정식 입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하나오션을 비롯해 독일, 티센크루 미 태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마코 A100을 제안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4,000톤급 수출형 호위함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결국엔 한국 호위함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스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인해 잠수함에 독일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게 된 태국이 차선책을 마련한 겁니다. 스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더 많은 6,300억 원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산 잠수함에 독일 MTU 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독일이 중국의 엔진 수출을 거부해 한동안 계약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올해 하반기에 태국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달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태국의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태국이 안전성 우려 문제로 극구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도 제기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끈질긴 설득과 오랜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태국 해군이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중국산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태국 해군이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곤 하지만 곧바로 속도를 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중국을 버리는 패로 여기고 결국 한국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한국 방산 업계가 태국 방산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등 흘러가는 상황까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통해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하나오션이 이번에는 태국 방산 시장 문을 두드리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달 열린 태국 D&S 2023 전시회에 참가해 태국 방산 관계자, 군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태국 D&S 2023 전시회는 50개국 500개 업체, 35개국 400개 공식 대표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방산 전시회로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독일 등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태국에 수출했던 3000톤급 호위함,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S 2023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호위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태국 국방부, 해군 관계자들과 활발한 미팅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데스투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히고 있어 추가 수주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하나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 3, 5, 6번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방사청과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울산급 배치 3 56번함 건조 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건조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화된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울산급 배치 하나오션은 지난 7월 울산급 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술협상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면 5번함은 2027년 12월, 6번함은 2028년 6월에 우리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급 배치 3 호위함은 3,500톤급으로 길이 130m, 최대 30노트, 대공, 대잠 탐지 능력, 중저속 전기, 추진 방식과 고속 강해용 가스터빈 추진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울산급 마지막 함정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에 태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인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더구나 하나오션은 울산급 5, 6번함을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으로 건조에 성공적으로 인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태국의 마음이 더욱더 급해졌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애가 타고 있는 건 하나오션의 남다른 이력 덕분으로 그동안 하나오션은 고품질의 함정을 생산하면서 우리 해군력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전투 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인 KDX1, 이 사업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 업체인데요. 2012년 KDDX 개념 설계를 수행하면서 이지삼 등 최첨단 수상함에 대한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입증해냈고, 이런 건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이번 울산급 5, 6번함 건조사업 본계약으로 함정 명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태국에서 조바심을 드러내고 안달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2010년 북한 어뢰에 폭침됐던 초계함 천안함이 전투 능력을 갖춘 최신 호위함 천안함으로 13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이 더욱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해군은 앞서 5월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던 새 천안함이 7개월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옛 천안함과 같은 서해 이함대에 이달 23일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천안함은 올해 5월 취역 후 7개월여 동안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과 강도 높은 작전 수행 평가를 거치며 전투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작전 배치 적합 판정을 받고 23일 이함대에 입항해 본격적인 서해수호. 해군에 따르면 구형 천안함은 배수량 1000톤의 초계함이었으나 신형 천안함은 2800톤급 호위함으로 함급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최고 속력 30노트로 해상작전 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5인치 함포, 함대 함유도탄, 함대 지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레, 유도탄, 방어 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선체고정음 탐기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 선배열음 탐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게 특징입니다. 아울러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소음을 줄여 대잠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시형 천안함은 작전 배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함정 성능 확인,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 평가 등 3단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력화 기간 중 승조원들은 함정의 모든 무기 체계와 장비가 전투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작전 환경 숙달과 유형별 전투 수행 능력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손상 통제 훈련을 통해 강도 높은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달 19일과 20일에는 작전 배치, 최종 검증 절차 마지막 단계인 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종합전투훈련은 적의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도발 상황을 부여해 24시간 동안 밤낮 구분 없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전투수행훈련입니다. 이번 종합전투훈련 중에 천안함 승조원들은 대잠전, 대암전, 대공전 등 동시다발적인 복합전 대응훈련을 비롯해 전투체계 팀워크 훈련, 손상통제와 같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호위함이란 넓은 의미로 항모기동부대나 각종 함대 선단 선박을 적의 공중수상 수중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모든 군함을 의미하는데요.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을 비롯해 최근 한국 방산업계에서 태국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만큼 태국 호위함 사업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수는 5,171만 명국가 통계 포털 KOSIS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2권이며 국토 면적은 10만 210제곱킬로미터로 약 100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나, 국토 면적으로 보나 자랑스럽게 명함을 내밀기는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인데 이는 중동처럼 지하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끈기와 성실함으로 이뤄낸 결과인데요. 특히 석유의 경우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한국은 석유거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그 귀한 자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1년까지 동일 가스전에서 아주 소량의 석유를 시추하면서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되기도 했었고 한국 남쪽 바다 대륙붕에 위치한 제7광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지도 모른다는 보고서가 있기도 했으나 이조차도 조만간 일본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5월 2023년 무역 통계를 보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석유거지라는 한국이 1월부터 10월까지 석유로만 약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지난 7월 대한석유협회는 올 상반기 국내 정유 첩,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에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2억 2,85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18억 1,100만 달러,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수출 단가가 하락해 전년 대비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석유를 시추하던 동해가스전이 2021년 멈췄는데도 이런 실적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언가 마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23년 1월부터 10월 기준 한국은 총 5,193억 달러, 약 550조 원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1월 1일부터 매일 약 2조 원에 가까운 물품을 수출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단연 눈에 띕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총 812억 달러, 약 1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5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전체 물량의 41%를 차지했고 휘발유 20%, 항공유 19%, 나프타 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항공유는 최근 글로벌 여객 수요 증가로 수출이 20.6% 늘었고 나프타는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41%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했죠. 그런데 예상하시겠지만 한국의 수입품 중 부동의 1위는 원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한국은 총 704억 달러, 약 80조 원의 원유를 수입해 100조 원을 팔았으니 원유 수입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석유로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석유 한 방울 없다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중동의 오일 부자 국가들은 땅 속에 매장된 석유 페트롤리움을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데
여기서 petroleum은 라틴어로 돌락을 뜻하는 petr에와 기름 오일을 뜻하는 oium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석유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하나는 원유 crude oil 자체, 또 하나는 석유 제품, 또 하나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중동의 경우 원유 자체를 수출해 돈을 벌고 한국과 같은 국가는 원유를 수입해 이를 걸러내 경유, 휘발유, 항공유, LPG, 나프타,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 여러 종류의 석유 제품을 얻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이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이를 팔아 10개월 동안 431억 달러, 약 47조 원을 번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석유 제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석유 제품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원료로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과 이를 이용해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것이죠. 석유화학 제품의 메인은 단연 나프타납사라고도 부름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나오는 나프타나프테는 플라스틱,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데 나프타의 부가가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유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나프타가 약 180kg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3만 원입니다. 이를 원료로 사용해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 등으로 발전시키면 그 가치는 22만 원으로 뛰고 다시 이를 이용해 스포츠용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최종재로 만들면 가치가 1,000만 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13만 원짜리 나프타를 잘 활용하면 1,000만 원짜리 최종재를 얻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 대비 80배의 수익률이라면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석유화학 제품 덕분에 한국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381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석유 제품에 431억 달러까지 더하면 1년 원유 수입량보다 많은 돈을 번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제 기술이 그렇게 뛰어날까요? 전 세계 가장 거대한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는 매년 BP 보고서를 발행해 에너지 관련 통계를 제공합니다. 통계 중에는 원유를 이용해 석유 제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설비 용량을 의미하는 정제 설비 능력 oil refining capacity를 측정하는데 이는 원유 수급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원유가 아닌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정제된 석유 제품이니까요.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제 설비 능력은 하루 336만 3천 배럴로 이는 전 세계의 약 3.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카타르 등 원유 수출국,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다는 일본보다도 앞섭니다. 이 분야는 원래 일본이 월등히 앞서 있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추월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제 능력이 한국의 약 90% 수준이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제 능력이 석유가 매장됐다고 무조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한국의 36%에 불과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80% 수준, 카타르는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매장된 것은 하늘의 축복이지만 원유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은 후천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석유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게 됐을까요? 한국의 석유 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1962년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듬해 미국 걸프가업사와 합작으로 울산 정유공장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석유 산업이 시작되는데요. 정유공장이 세워지면 이를 통해 석유를 정제해 다양한 오일을 뽑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프타 등을 이용해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옷, 신발, 타이어 등을 직접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한국에게는 꿈의 산업입니다. 이렇듯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만 1976을 수립해 여수에 제2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때부터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됐죠. 1990년대 중반까지 석유화학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후 민간 주도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세계 5위의 석유화학 산업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언급했듯 한국보다 월등히 앞섰던 일본은 어쩌다 전체적인 정제 능력이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판단 미스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석유 산업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정유업체들의 몸집을 불리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시설 고도화와 함께 수출에 올인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 더 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태어난 소규모 업체들이 너무 많아 생존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 소비가 줄면 위기가 도래하기 마련인데 이때 정부가 정유업체들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석유산업 한리화를 내세워 기업 간 인수합병을 유도했는데요. 즉 몸집을 키우고 생산효율화를 꾀한 것인데 이로써 한때는 17개에 달하던 일본의 정유업체는 5개 회사로 재편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제 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하라고 요구했는데 고도화 설비란 원유를 정제한 후 추출되는 저렴한 잔사유를 이용해 휘발유, 경유 등의 고부가가치, 오일을 생산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의 판단 미스가 작용합니다. 정제 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시키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고도화 시설을 늘려 고도화 시설 비중을 높이거나 또 하나는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허물어 고도화 시설 절대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일본 정유업체들이 선택한 것은 후자, 그러나 악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의 경우 정제 능력이 높지 않을 뿐 오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전체의 정제 능력이 하락해버렸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 분야도 한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정유업체들은 이미 1997년부터 내수시장 수요를 전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운 후 최소 1조 원부터 10조 원을 투자해 고도화 설비 전쟁을 벌임과 동시에 수출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기준 HD현대오일뱅크는 40.6%, GS칼텍스 34.4%, SYL 33.8%, SK에너지 24.9%가 고도화 시설입니다. 일본 정유사들이 20% 초반, 러시아와 사우디의 10%대와 비교했을 때 대단한 비중이 아닐 수 없죠. 이렇듯 성공적으로 고도화 시설을 완성시킨 후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해 성공을 거듭고 2022년 기준 한국의 석유 제품은 전 세계 64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석유거지라는 말은 이제 가당치 않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석유가 안 나와 정유업체들은 기술만 팠고 유전보다도 더 확실한 기술력을 확보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냈으니까요.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인내로 키워낸 새로운 석유 산업이 한류가 미국을 장악해가자 곳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 화제입니다. 한국어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마을이 등장하고 K푸드가 크게 퍼지는 등 빨라지는 한국화 속도에 모두가 놀라워할 정도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한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K-드라마 열풍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의 명문대로 알려진 브린마 대학교에서는 100년 전부터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해 3년에 한 번씩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K-드라마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었습니다. 강연자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민디 교수였고 한류의 인기를 보여주듯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우연히 K-드라마를 보고 큰 매력에 빠졌다는 민디 교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소개하며 신선한 소재를 담아내는 것이 K-드라마의 힘이라 분석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을 통해 미국 사회도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민디 교수는 서양식 서사가 아닌 한국식 서사를 가지고 가야 한다. 바로 그 점에 미국인들이 매료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만이 지닌 독특한 문화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지인들 또한 가족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좋았어요. K-드라마를 보면 마치 가족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작년에도 K-드라마가 미국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대표 OTT 플랫폼에서 작년 상반기 가장 많이 시청한 100개 콘텐츠 중 3위는 K-드라마인 더 글로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한류 콘텐츠가 무려 14개나 순위에 올랐습니다. 더 글로리 시즌 1의 경우 6억 2천만 시간의 시청 기록을 세웠는데 다른 나라가 세운 1, 2위 기록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K 콘텐츠의 경우 양보다 질에서 더 두각을 드러냈는데 넷플릭스 리포트 기준 1만 8천 개의 콘텐츠가 유통됐고 그중 한국 제작사 작품 비중이 5.9% 10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시간 기준으로는 콘텐츠 수를 상회한 8.2%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한국 드라마 수출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KBS ETV 고려거란 전쟁은 넷플릭스와 동시 방영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K 콘텐츠의 지속적인 인기는 한국어 학습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8년부터 미국 내 한국어 수업, 누적 수강생 수는 7만 % 이상이 증가했는데 1998년 이후 기준으로도 330%가 늘어나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교류 확대, 매력도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K 콘텐츠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통계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성인 중 낮은 문해력을 가진 사람은 21%로 자막이 달린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막이 달린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 많은 작품이 넷플릭스 등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아 외신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매주 발표하는 글로벌 TOPR 시리즈 비영화에 한 번이라도 진입한 한국 드라마는 작년에 36편으로 나타나 전년도 32편보다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더 글로리, 나, 일타 스캔들을 만들어낸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 비중이 44% 16편에 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발표가 나온 2022년 한국 방송사의 프로그램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7,200억 원으로 조사됐는데 프로그램 수입액은 940억 원 정도로 수출액이 8배나 많았습니다. 국내 방송사 콘텐츠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는 일본으로 1,200억 원어치 구매에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8%, 중국 7%, 대만 3%의 일본의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숲속의 호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해야 하는데 형식도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숲속의 호수라는 이름의 이 한국어 마을은 1999년 설립됐는데 4년 전 국내 기업인이 500만 달러를 기부해 교육장을 따로 갖게 됐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25년간 외국인 학생 약 3,000명이 매년 여름 캠프를 운영하며 사주과정이 700만 원이 넘지만 대기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지원자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과 관련해 CNN은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한국어가 대세가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은 이미 6세기 전에 언어학적 원리를 적용해 제작된 우수한 문자라며 가장 정교한 문자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가장 지적인 성과가 한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발명된 문자 중 가장 많은 발음 표기가 가능한 문자가 한글이고 또한 문자와 소리의 일치 정도를 뜻하는 표음성이 우수합니다. 한 언론사가 전 세계 100개국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력을 느끼는 한국어 단어를 살펴봤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사랑해요, 괜찮아요, 나비가 꼽혔고 어떻게, 진짜처럼 한국인이 자주 쓰는 부사도 뒤를 이었습니다. 진짜를 가장 처음 배웠다는 외국인은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다양한 억양과 극적인 말투로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눈치나 우유처럼 생각지 못한 단어도 인기를 끌었는데 눈치가 한국 문화를 잘 나타내서 좋다는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상당히 어렵다며 곁에만 있어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라 설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취감을 주면서도 이를 완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해줘요. 수고했어. 나는 한국어에 대해서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어로는 완전히 표현되지 않는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일해줘서 고맙다. 이런 글들은 한글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한글을 더욱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비누라는 단어에 대해 외국인은 be new처럼 들린다며 비누로 씻으면 새워진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후추하는 말은 외국인에게 재미있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이 단어가 재채기처럼 들려서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며 왜냐하면 후추가 바로 재채기를 하게 만드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글자 모양이 귀여워서 좋다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단어의 모양이 두 사람처럼 보여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에 뚝 빠져 있습니다. CNN은 한류와 한국어가 미국을 장악해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진단했는데 미국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이주민이 모여 이룩한 국가로 백인 60%, 중남미계 18%, 흑인 12%, 아시아계 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종주의와 가부장제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한류 또한
처음부터 순조롭게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H.O.T, 슈퍼주니어, 보아 등의 활동으로 시작됐고 이어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 많은 아이돌 그룹이 북미 시장 문을 두드렸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잡지 The New Yorker는 K-팝을 공장형 아이돌 그룹이라고 평가하며 자율성 부족으로 미국 진입에 실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며 이국 진출에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싸이는 작사, 작곡 등을 직접 창작했다는 점에서 K-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싸이에 이어 2013년 방탄소년단이 등장했는데 BTS는 2018년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400여 회의 국제 수상 경력을 비롯해 기네스 세계 기록 23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BTS가 흑수저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팬들과 끊임없는 소통, 진솔한 음악과 메시지로 세계 청년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블랙핑크 등 다양한 가수들이 북미를 뜨겁게 달궜는데 K-팝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특히 한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퓨전 한식 레스토랑이 내놓은 무레면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요리 23선에 선정됐습니다. 무레면은 면에 생선회와 무, 오이 등 채소를 올리고 매콤한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로 한식 레스토랑 반상은 한국식 무레를 응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이질적인 재료들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며 1년 중 언제 먹어도 활력을 준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반상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 민승연, 임진 셰프가 작년 6월 문을 연 식당입니다. 매체는 누리집의 손님들은 전통 스타일의 한국 요리에 대한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기대할 수 있다. 고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메뉴판에 한글과 영어가 병기돼 있고 인스타에 한글로 요리를 소개하는 점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무레의 기원은 어부들이 끼니를 챙겨 먹을 새도 없이 바쁠 때 갓 잡아 올린 생선을 잘게 썬 다음 채소와 함께 고추장을 풀고 물을 부어 한 사발 들이키면서 발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량된 음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K 콘텐츠가 세계인을 사로잡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K 프랜차이즈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 점포수는 파리바게트가 2022년 455개에서 작년 523개로 늘었고 뚜레쥬르 400개, BBQ가 700개로 성장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식 베이커리는 주요 방송에서도 소개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만 파리바게트가 150여 개, 뚜레쥬르는 100여 개 점포를 운영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2018년 북미 시장에서 혹자 전환에 성공한 뒤 6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에서 한국식 베이커리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선택지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베이커리는 주로 한두 가지 먹을거리를 다루는 반면 한국식 베이커리는 식사 대용 빵부터 디저트, 케이크까지 많게는 수백 가지 빵을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빵을 골라갈 수 있게 매장 가운데 진열대를 놓은 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400가지가 넘는 빵을 제공하는 전략이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켰다며 현지인 고객 비중은 70%까지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식 생크림 케이크도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케이크는 대체로 모양이 투박하고 묵직한데 한국식 케이크는 폭신하고 부드러운 맛에 디자인도 다채로워 이색 케이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음 트렌드 컨설팅 업체 팬드커는 2024년 올해의 요리로 한식을 꼽았습니다. 미국에서 떡볶이, 떡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0% 증가했고 뉴욕 미슐랭 가이드의 한식집이 2006년 대비 4배 많이 소개된 점 등을 K푸드 부상의 근거로 꼽았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푸드바이 디자인도 보고서를 통해 K푸드를 식물성 단백질, 인공지능 레시피 등과 함께 2024년 주목할 4가지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새롭고 매콤한 한국 요리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글로벌 식단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됐다. 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는 K푸드 요리가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식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입니다. 특히 K푸드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와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 과자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는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식 핫도그인 콘도그를 직접 만들겠다는 열풍까지 일고 있습니다. K 컨텐츠 확산은 관련 상품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화장품은 한 해 전보다 40% 넘게 늘며 1조 원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유럽의 전통 브랜드보다 가격은 낮지만 기능성이 좋은 제품들로 피부색이 다른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 한국이 점유율 20%로 1위를 했습니다. 뷰티 업계의 탈중국 노력 또한 미국 시장 진입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국에서는 자국 제품 선호 현상인 귀차 외국 소비 열풍이 분대다 한한령 부활 등의 조짐으로 K뷰티들의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업체들은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렸고 한국 아이돌을 닮고 싶어하는 젊은 층의 분위기가 K뷰티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류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우리는 한류를 지속 발전시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